안녕하세요. 뉴데일리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복일의 운암 이야기 18번째. 오늘 이야기는 신문기자 이승만 이야기입니다. 이승만이 23살 때 신문기자가 되어서 대특종을 터뜨림으로써 우리 한국 역사상 최초로 국제적인 필화사건을 일으켰던 이야기입니다. 23살짜리한테 언론인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안 어울려 보이죠. 그런데 이승만은 23살 때 1년 동안에 신문을 3개나 창간하고 그것도 한국 최초의 민간 일간지를 날마다 발행하는 일간지를 처음 창간하고 그것도 2개나 창간하고 아주 오늘날 언론인도 하기 힘든 일들을 1년 동안에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매일신문이라는 신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문이 한국 최초로 민간인이 매일 발행하는 일간신문, 매일신문이고 이 신문을 통해서 엄청난 국제적인 필화사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상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해가 1898년, 여기 화면에서 보시듯이 아관파천, 러시아 공사관, 고종 황제, 대한제국 이런 단어가 보이시죠? 맨 위에 보이는 것이 러시아 공사관입니다. 저 정동 서울 시내 덕수궁 옆 정동 언덕바지에 세워졌던 웅장한 공사관이죠. 이 건물이 6.25 때 폭격을 맞아서 지금은 저 보이는 종탑만 남아 있습니다. 이 공사관으로 고종이 경복궁에서 도망 나와서 어딥니까? 광화문을 거쳐서 이 공사관으로 피신합니다. 왜 그랬지요? 바로 1895년 가을 추석이 닷새 지난 한밤중에 일본인들이 경복궁에 쳐들어와서 건천궁에서 잠자던 왕후 민비를 죽여서 불을 태웠지요. 그게 을미사변이다 그럽니다. 그 안방에서 잠자던 고종 황제 또 왕자 모두 벌벌 떨었지요. 그 공포 때문에 언제 또다시 일본 놈들이 나까지 죽일지 모르겠구나. 그래하여 미국 공사관, 영국 공사관 이런데 나 좀 숨겨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다 거절받고 러시아 공사는 흔쾌히 받아들여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한 겁니다. 러시아 공사관은 러시아 땅이죠. 그러니까 왕궁 옆에 있는 러시아 땅으로 망명을 한 셈입니다. 그게 1895년 겨울. 그리고 2년 뒤에 1897년 10월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자리에 즉위하죠. 밑에 보시는 고종 황제의 즉위식 때 입었던 예복입니다. 이 예복이 러시아 황궁에서 가져다가 입은 것입니다. 그 옆에 보이는 건물 사진은 경운궁,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서 2층 대궐을 지었지요. 이것이 나중에 불타서 지금은 단층만 남아 있습니다. 단층으로 다시 복원된 거죠. 이때 이런 환경에서 이 시대는 완전히 러시아 지배 시대나 다름이 없습니다. 고종을 보호해 주는 건 러시아뿐이었으니까요. 그러니 당시 개화파 지식인들은 고종 황제에게 공사관을 빨리 나오셔서 환궁하소서, 왕궁으로 돌아가소서 계속 상소를 올리고 압력이랄까? 경복궁으로 돌아가지 않고 러시아 공사관 바로 앞에 있는 큰 집에다가 숙소를 옮기고 그것을 궁으로 만들어서 경운궁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그만큼 당시 지식인들은 러시아에 대한 반감, 고종에 대한 불만, 이게 폭발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일어난 사건이 국제적인 피라 사건입니다. 당시 이승만은 서재필 박사가 만든 독립협회에 가입해서 독립신문을 만들고 또 서재필 박사 권유로 이승만이 만든 협성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배제학당 학생들, 그 졸업생들로 만든 학생회입니다. 거기에 그 협성회 활동이 너무나 광범한 의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열고 토론회를 무려 51회나 열었습니다. 우리 국가 문제, 사회 문제, 풍속에 관한 문제, 신문 발행에 관한 문제, 이런 그야말로 국가적인 아젠다, 국민적인 관심사들을 토론함으로써 인기가 높았어요. 일반인들도 막 가입을 합니다. 아주 큰 시민단체로 변했죠. 거기에 이승만이 우리도 신문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협성회 그 단체 신문이죠. 협성회 해보를 창간합니다. 그게 1898년 1월 1일자부터 발행을 해요. 이 주간지죠. 주간지로 발행을 했는데 그때 러시아가 대한제국에게 부산 영도, 그땐 조령도라고 그랬어요. 부산 영도를 조차하겠다. 왜 그러냐? 러시아는 그 부동항을 몹시 원하는 나라죠. 얼지 않는 항구. 워낙 추운 한대 나라니까. 그래서 이 영도를 조차하겠다. 지금 홍콩처럼 영국이 홍콩을 99년 조차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도를 요구하니까 독립협회가 반대에 나섰습니다. 그 반대를 대변한 것이 독립협회 청년 지도자 이승만이었습니다. 즉각 자기가 만드는 협상의 해보에다가 조령도 조차는 안 된다. 장문의 논설을 씁니다. 이 협성의 해보를 창간함으로써 언론인으로 데뷔한 이승만, 이 논설을 씀으로써 러시아와 투쟁을 개시합니다. 협성의 해보 추필이었거든요. 독립신문에도 쓰고 협성의 해보도 만들고, 그러면서 3월 10일에 1898년 3월 10일에 독립협회가 민회를 개최합니다. 민회,
백성민자 모들 했자 백성들의 모임을 처음 개최합니다. 어디에서? 종로 내거리 보신각 앞에서. 그 동네가 당시에는 가장 번화한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만민공동회를 열지요. 만민공동회는 지난번에 설명한 것 그대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일컬어진 별명입니다. 이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시민들 앞에서 부산 영도 조차는 결코 안 된다. 또 러시아 군인들이 와서 군사 교관을 하고 있고 또 최종 고문이다 해서 고문들 초청하고 이 사람들 다 철수하라. 또 3월 1일 날 무엇이 생겼냐면 한국 러시아 은행이 생겼어요. 이 은행을 설립했는데 이것도 당장 폐업하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이런 요구를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그러자 고종이 굴복하고 러시아가 포기합니다. 영도조차 요구 철회, 고문들 철수, 한러 은행 폐업. 문을 열자마자 한 달도 못해서 은행이 문을 닫았죠. 이런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앞장선 것이 이승만이었습니다. 논설, 기사는 물론 만민공동회에 가장 앞장서서 연설가로 또 시위 주동자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 결과 독립협회가 승리를 했으니 이승만은 그야말로 스타 탄생이죠. 청년 연설가, 개혁가, 백성들의 스타로 화려하게 등장한 것입니다. 그때 이승만이 주장한 것이 일간지입니다. 협성회 토론회에서 신문 발행에 관한 토론을 할 때 이승만이 가장 적극적으로 신문 발행을 주장했고 많은 신문을 전국 곳곳에 발행해서 백성들을 하루아침에 교육시켜야 되겠다. 계몽시켜서 우리나라 독립을 유지하는데 백성의 힘을 단합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협성에 해보다가는 또 대형 신문사를 발행해야 함이라는 그 대규모 언론사 설립 계획 사설을 씁니다. 거기에 예산, 인건비, 사람 수, 우리나라 삼천리 반도의 신문을 전부 배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설계도를 전부 써서 신문에 대형 신문사 만들자 주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협성의 해보와 독립신문을 이용해서 또 대중 집회를 이용해서 보기 좋게 황제를 굴복시키고 러시아를 굴복시키니까 그 이상 얼마나 큰 효과를 보겠습니까? 일간신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협성의 해보를, 주간지 협성의 해보를 일간지로 바꿔서 제호를 매일신문으로 바꾼 거죠. 이게 한국 최초의 민간 일간지예요. 자금을 민간 출연금으로, 구독료로 그렇게 운영하는 신문이 처음 등장한 겁니다. 독립신문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내는, 또 발행자가 미국인 서재필 박사이기 때문에 매일신문이 언론사적으로 아주 의미 있는
일간지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제국신문을 또 발간하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1월, 4월, 8월, 4월 9일 날 매일신문, 8월 10일 날 제국신문, 3개 일간지를 신문을 잇따라 창간했고 2개의 일간지를 잇따라 창간한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일간지가 나왔으니 우리는 이 신문을 이용해서 신문 철학을 또 발표합니다. 신문이란 여러 설명을 하면서 가장 주된 목적은 신학문을 도입해서 백성들에게 보급하는 데 앞장서고 경제 발전 그리고 국민들, 그땐 국민이라고 안 그랬어요. 국민 개념이 없었어요. 나라의 백성이란 게 아니라 왕의 백성들의 마음을 단합시키자, 독립심으로. 그러면서 이 3개의 신문, 독립신문까지 4개의 신문 글을 쓰면서 우리 양반의 노예와 같은 백성을 해방시키자. 우리 왕실은, 우리 제국은 황제의 나라인데 국회를 설치해서 입헌정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백성 해방 자주 민권 운동을 펼쳐 나갑니다. 그러던 중에 여기 보시다시피 매일신문 5월 16일자, 하필 또 5월 16일이네요. 박정희 쿠데타도 5월 16일이죠. 5.16. 5월 16일자 매일신문 1면, 2면, 2개면을 통틀어서 대특종을 터뜨립니다. 특종 아시지요? 다른 신문사에는 모르고 나만 아는, 우리 신문사만 보도하는 빅 뉴스. 그 뉴스 내용이 뭐냐? 극비 외교 밀약 문서를 폭로한 겁니다. 그 내용은 러시아가 요구하기를 목포와 진남포를 조차하고 있었는데 이미 목포와 진남포를 러시아가 그 항구를 자기 영토처럼 고종 황제한테 요구해서 조차지로 쓰고 있었어요. 그 조차지 주변 10리 이내에 있는 땅과 주택을 양도하라. 조차지를 넓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가 요구하기를 평양 지역에 있는 석탄 광산 이 채굴권을 우리한테 달라. 또 경의선 철도를 우리가 부설하겠다. 그래서 오케이. 조선 왕실이 오케이 해가, 조선 왕실이 아니죠. 대한제국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 비밀리에 계약을 맺은 문서를, 그 내용을 이승만이 매일신문에 폭로한 겁니다. 폭로하면서 말하기를 아주 격렬한 논설들을 쓰는데 여기 잠깐 인용해보죠. 이 말을 들음에 치가 떨리고 기가 막혀서 분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는지라. 이는 참 대한신민 피가 끓는 소문이라. 대소인민 간에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리요. 우리 동포들은 일심으로 분발하여 속히 조치할 도리를 생각들 하시오. 이게 바로 러시아 배격 운동을 시작한 이승만의 독립운동 반외세 투쟁입니다. 이렇게 이승만은 강대국 배격, 반외세, 외세를 배격하고 국가 독립을 지키자는 독립운동을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독립된 국가의 독립운동. 정부가, 왕이 얼마나 허약하면 23살 청년이 이렇게 뛰쳐 일어나겠습니까? 이 신문을 보자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이승만으로서는 이런 대박이 없습니다. 고종으로서는 이런 봉변이 없지요. 러시아가 발칵, 프랑스가 발칵, 외교가가 발칵 뒤집었습니다. 국가 기밀을 이렇게 폭로하다니. 완전히 국제 문제로 비화한 거죠. 격분한 러시아가 고종한테 항의하면서 빨리 대응 조치를 취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하라. 프랑스도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달라. 당시 정부, 외무부죠. 외무부를 외부라고 그랬어요. 외부가 벌벌 떨죠. 이승만을 부릅니다. 외무부로 이승만을 불러서 이거 우리 입장 곤란하게 만들면 어떡하느냐. 빨리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습해라. 하소연이 반입니다. 이승만이 소리를 칩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아니, 자기 백성 모르게 몰래 외국하고 비밀 돈거래하는, 그것도 나라 땅을 가지고 팔아먹는,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신문이 나라 사랑하려고, 나라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나라가 백성 편을 들어야지 외국 편을 드느냐. 그러니까 외부 관리들이 난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승만한테 그 대책을 묻습니다. 아이디어를 달라고. 황제하고 러시아하고 막강한 외국이 압력을 강하는데 우리 외부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이승만이 말하기를, 아니 그렇게 배짱이 없느냐. 러시아 프랑스한테 말하라. 이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나라 백성의 문제고 우리 정부의 문제고 내정 문제이니까 외국은 간섭하지 말라. 물리쳐라. 이렇게 소리치고 박차고 나옵니다. 나와서 당장 이승만이 무엇을 합니까? 러시아 군인들이 행패를 부리는 기사를 사흘 연속 보도합니다. 원산항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우리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행패를 부린다. 러시아 공사관에서는 또 거짓말이라고 날립니다. 그때 외교가에서는 말들 하기를 매일신문이라는 종이 한 장이 몇만 명의 군인보다 더 무섭구나. 그랬다는 기록을 다른 신문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도 고종 황제가 양보합니다. 러시아와 프랑스도 계획을 철회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달에 1차 외교적 승리에 이어서 2차 승리가 됩니다. 이 승승장구하는 거죠. 이승만은 이번엔 또 일본인들의 만행을 공격 고발합니다. 진국의 상인들, 진국에 아시지요? 지금 충무로입니다. 명동 충무로 그 일대, 명동 성당에 있는 고개. 왜 진고개냐? 그때는 지대가 낮았는지 비만 오면 질퍽질퍽해서 진고개입니다. 거기 상인들이 일본이 개발한 일본인 타운이죠. 우리 LA 코리아타운처럼 한양의 일본인 주거지. 거기에 생긴 상가. 일본인 가게가 쭉 늘어선 거리입니다. 거기에서는 일본인들이 아나무인이에요. 한국인들을 제멋대로 고용하고
싼 값에 착취하고 한국인들을 툭하면 폭행하고 툭하면 칼로 찌르고 상권도 장난을 쳐서 종로거리 상권, 우리 한국인들 상권 거기보다 가격도 싸게, 제품도 좋은 일본제로 이렇게 행포를 부리던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칼질한 사건. 그러니까 한국 한양의 그 일대 한국인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이거 보복하자, 경찰에 고발하자. 경찰에 고발했는데 일본 경찰들은 일본인 편만 듭니다. 한국인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가둡니다. 이걸 보고 이승만이 연일 이 사건을 보도합니다. 이때에 그 거리에는 한성신보라는 일본인 신문이 있었어요. 일본인들이 한국에 들어온 낭인들, 사무라이, 그 일본의 명치 유신으로 실업자가 된 사무라이들이 대거 한반도로 몰려오죠. 그때부터 그 중에 몇몇이 신문사를 만들어서 한성신보라는 신문을 만들었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죠. 왼쪽 제국신문은 이승만이 주필이었던, 이승만이 창간한 신문입니다. 여기에 일본인들 고발 기사를 연일 쓰고 논설을 쓰고, 오른쪽 밑에 사진 보면은 벽돌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죠. 이게 일본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한성신문 사장 이하 기자들, 간부들, 국장, 주필 이런 사람들인데, 전부 일본에서는 그 검도가 필수잖아요. 사무라이. 이 사람들도 사무라이 후예들이에요. 사무라이들이고 다 검객들입니다. 그리고 프랑스다, 영국이다 유학한 유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명치이신 이후 일본의 영토를 넓히자, 대륙으로 진출하자, 조선을 정복하자, 정한론,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국을 정복하자는 정한론자들. 이 사람들이 한 짓이 뭡니까? 바로 3년 전 1895년 8월 20일 밤에 경복궁에서 민비를 때로 몰려가서 척살하는 만행을 저지른 범인들입니다. 한성신보 사람들이 우르르 앞장서 가지고 그 일을 저지른 국제 살인범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벌 하나 안 받았어요. 형식적인 재판은 거쳤죠. 일본 재판소. 버젓이 활보하면서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어요. 한성신보. 그 이자들이 이승만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제국신문을 공격하고. 여기서 대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신문 지면을 통한 한일 전투입니다. 이승만의 항일운동이고. 그러던 중에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고종 황제가 외국인 용병 부대를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민비가 살해될 때 그때 경복궁 경비대들이 전부 일본 편에 서서 길을 안내하고 앞장섰죠. 좀 매수돼 가지고 조선인 경비병들을 믿질 못해요. 경운궁에 와서 대한제국을 설립했는데도 그 경비병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점점 황궁을 호위하는 조선인 병사들이 점점 독립협회 개화파 주장에 기울어져서
개화파가 변해버려요. 이러니 어떻게 합니까? 고종은 그때 친러파 대신들이 쏙싹쏙싹 외국 용병을 쓰자. 중국에 가서 용병을 모집해서 들여옵니다. 러시아, 프랑스 뭐 여러 나라 출신 30명. 이거를 알고 독립협회와 이승만이 또 발벗고 나선 겁니다. 임금이 자기 나라 백성을 믿지 못하다니 세계의 수치요. 야만국 왕이나 하는 짓이다. 그 논설들을 보면은 고종 황제를 경멸하는 기색이 드리드리합니다. 왕도 아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은 고종과 왕세자, 나중에 순종이 되죠. 부자 사진입니다. 이 러시아식 제복을 입고 있어요. 오른쪽 사진은 당시의 한양 거리입니다. 멀리 북악산이 보이고 초가집이 가득하지요. 고종이 결국 또 이 용병 계약을 철회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 군인들한테 1년치 월급을 다 주어서 해약을 하고 맙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1898년 1년 동안은 독립협회와 이승만, 이 개화파의 선두주자, 만 23살 청년이죠. 우리 나이로 치면 24살입니다. 이 24살 청년이 1년 내내 자주 독립, 국가의 주권, 왕권 확립, 입헌 정치, 조선이 역사적으로 경멸했던 왜구, 일본도 입헌 정치로 근대화에 성공했지 않느냐? 우리 당장 실시하라. 이 민권운동의 전성기가 1898년입니다. 그해 결국 고종 황제가 개화파의 요구에 따라서 국회 아닌 국회, 황제가 만드는 국회를 설립하지만 결국 수구파가 또 득세해서 이 국회도 해산되고 이승만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옥에서도 논설을 수백 편 씁니다. 몰래 써서 몰래 내보내서 자기가 창간한 제국신문에 날마다 게재합니다. 그 이후에 독립운동을 벌일 때도 외국의 언론들을 10분 활용합니다. 또 대한민국을 설립해서도 언론을 10분 활용하고 육성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왼쪽 외국 사진, 외국 신문에 나온 이승만 기사가 보이죠. 이게 이승만 인터뷰 기사예요. 독립운동 때 유럽 신문에 인터뷰한 거. 미국에서 인터뷰 취재 기사 이거는 2,000건이 넘습니다. 뉴욕 타임스만 1,500건이 넘어요. 오른쪽 사진은 이승만이 대통령이 돼서 경무대에서 타이프라이터를 치는 모습이죠. 영문 타이프라이터. 영문으로 외교문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 몇 없었어요. 그것도 이승만의 뜻과 목적과 전략, 전술을 반영할 수 있는 문서를 쓸 줄 아는 사람은 이승만밖에 없지요.
또 보도자료도 외국 신문 방송에 보내야 할 보도자료도 이승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용한 것이 올리버라는 미국 교수였는데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신생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가 홍보 기사에 열중하고 그동안에 일본 식민 제국 세력이 조선인은 야만이다, 미개인이다, 우리 일본인이 아니면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 놓은 이미지를 탈피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언론인 출신 대통령이 이승만밖에 없지요. 또 그것도 동양 학문, 서양 학문, 미국 박사, 동서양의 지식 지성을 갖춘 아주 지성적인 언론인 출신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자유민주공화주의를 하나님의 명령처럼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맞는 국가 체제를 만들고 그랬던 이승만, 언론인 출신, 언론의 힘과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모든 자유의 기본이다 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언론 자유에 철저했습니다. 여기 공산주의 관련 몇 건 제재라는 제목이 있지요.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독재적이었어요. 공산주의 찬양, 공산주의 협력, 언론에 혹시라도 공산주의가 침투해서 또는 공산주의자가 민주주의자로 가장해서 신문사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이 감시에 대통령이 반공주의자니까 그 밑에 공보처다, 경찰이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공산주의 활동에 예민하게 감시하고 단속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 독재, 반공 독재다, 이런 말이 생겼죠. 또 밑에 관리들이 그렇게, 정치인들이 그렇게 악용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기 사진은 미소 짓고 있는 이승만 할아버지는 이 경무대에서 인터뷰할 때 사진이고, 가운데 이 신문 지면, 이것이 보도 검열의 폐지 단행, 이 대통령 지시, 공보처 발표, 이런 기사인데, 이것은 1952년 6.25 전쟁 때 부산에서 정치파동이 일어났죠. 그 정치파동 때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죠. 그 비상계엄령에는 언론 검열이, 보도 검열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것을 폐지하라는 지시를 내려요. 오른쪽 사진은 태평양 잡지 표지인데, 이거는 독립운동 때 하와이에서 태평양 잡지, 태평양 주보, 이걸 발행하면서 독립정신을 고취한, 특히 유명한 게 태평양 잡지에 1923년에 발표한 공산주의 비판 논문, 이게 유명하죠. 공산주의 비판을 시리즈로 여러 차례 합니다. 그리하여 언론인 출신답게 언론인 출신 대통령은 언론 자유를 보호하려고 애썼다. 언론 자유가 있어야 국민이 자유민주공화주의의 국가정신, 독립정신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승만의 말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승만 정부의 언론 자유는 과연 어떠하였는가? 이걸 조사 평가한 학자들이 있어요. 결론은 대한민국 어느 정권보다도 이승만 정부의 언론 정책이 자유 지수가 가장 높았다. 이런 해답이 나옵니다.
자, 20대 언론인이 되어서 평생을 언론과 함께 살고 스스로 언론을 만들고 언론을 활용해서 국가를 세우고 국가를 통치했던 이승만 이야기. 그동안 우리가 이승만은 독재자다 라고만 알았는데 그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공 정책 시행에서 빚어진 부작용도 있고 정치적인 반대 세력의 비난도 있고 복잡합니다. 어찌됐든 23살 기자가 국제적인 피라 사건까지 일으키면서 국가 독립을 지키려 애썼던 모습, 우리 20대 청년들 재밌지 않았나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